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공급한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는 러시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무기 지원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났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여러 단계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뒤 북한의 무기 공급 가능성을 암시한 데 대해서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느냐며 러시아 측이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큰 실수라고 공개 경고한 데 대해서는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푸틴의 발언 중에는 한국이 먼저 침공할 건 아니니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다며 북한과 맺은 조약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키고 싶다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실장은 북러 군사 협력이 한반도나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재집권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가 한국과 일본 등이 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송에 출연해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며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일과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이미 자국의 미군 부대를 유지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충분하지 않다며 그래서 미국 납세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공습해서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이번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100명이 넘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크임스가 사용됐다며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유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림반도의 최대 도시 세바스토폴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고 주택과 거리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을 장착한 미국산 에이테크임스 5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4기는 격추됐지만 나머지 1기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파편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한 5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수백 개의 새끼 폭탄을 담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러시아는 목표물 입력을 포함한 에이테크임스의 운영은 미국 측이 맡고 있다며 민간인 피해의 1차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Мы будем добиваться и реакции,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вс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было оповещено об очередных преступлениях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런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사거리가 300km인 신형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본토 공격엔 사용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는 러시아 본토로 분류되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에이테크임스를 이용해 군사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크림반도의 영상이 공개되기 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유도폭탄을 무차별로 투하해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관 등 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다게스탄 데르벤트의 유대교 회당과 정교회 성당에 괴한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또 다게스탄 수도 마하치칼라에선 괴한들이 경찰서를 습격해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다게스탄 당국은 두 건의 총기 난사로 경찰관 7명과 정교회 신부 1명 등 9명이 숨졌고 2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제2의 도시인 맨체스터 공항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지금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반나절 넘게 공항 업무가 마비돼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희미한 불빛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습니다. 영국 제2의 도시 맨체스터 공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편 체크인부터 짐을 보내고 찾는 작업, 출입국 수속 등이 모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실상 공항 업무가 마비된 겁니다. Bags everywhere. There's absolutely thousands. You can't get a seat. And we're now getting asked to leave the airport now. You know, surely they have a duty of care for us, but we're now stranded. 이번 정전 사태로 하루 항공 운항 편수의 20%인 1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이용객들은 공항 곳곳에 모여 새 출발 시간이 나오길 기다리거나 기차 등 다른 교통편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We've been advised this morning not to travel to Manchester Airport, but we thought we'd chance it as our flight's not until 6:30 tea time.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시작돼 반나절 이상 이어진 정전 사태는 저녁 무렵에야 수습됐습니다. 항공편 운항은 현재 정상화됐지만 무더기 결항 파장은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We were due to have 90,000 passengers flying in and out of this airport today. And when Terminal 1 and Terminal 2 can't depart passengers for an entire morning, there's going to be an impact. And I'm really sorry that that's happened. 영국에서는 지난달에도 히드로와 맨체스터 등 주요 공항 전자여권 인식 시스템이 중단돼 출입국 수속이 크게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최고 기온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슬람 성지순례 하지 기간에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1,300명을 넘어섰다는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파하드 알잘라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장관은 국영TV에 출연해 올해 하지 기간에 1,30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망자 200여 명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네, 어젯밤 전남 영광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조부모와 함께 살던 장이아동이 숨졌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택시를 들이받은 승용차가 보행로까지 침범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간살이는 잿더미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집안. 밖에선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반쯤.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급히 빠져나왔지만 지적 장애를 앓던 11살 손자는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상황이 이제 급하게 해가지고 할머니도 좀 눈물이시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얘기해봤는데 다른 방에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오면서 앞서가던 택시는 멈췄지만 뒤에 오는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충돌 뒤에도 멈추기는커녕 앞차를 힘으로 밀어내고 더 달립니다. 결국 보행로를 침범하고 버스 표지판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대전 괴정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연달아 사고를 냈는데 마침 인도엔 사람이 없어 보행자가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 인명사고가 안 나왔기 다행이지 그 운전 실수인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 아까 막 어지럽고 그렇더라고. 제가 이렇게 누워있어 건물 사이로 연기가 희뿌옇게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0시 40분쯤엔 서울 종로구 3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 열립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허정식 의원, 그리고 윤관석, 임종성, 이성만 전 의원까지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재판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지난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 양모 씨 등의 항소심 재판도 오늘 오후 2시 반 예정돼 있습니다. 양 씨는 성추행 가해자 구속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오후 2시에는 BNK 경남은행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동산 투자 금융부장 이모 씨의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이모 씨가 모두 3천억 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공소시효 문제로 일단 일부 혐의만 적용해 먼저 기소한 사건입니다. 국회의장이 여야에 통보한 원구성 협상 시한이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여당 몫으로 남은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을지 아니면 원구성에 불참할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25일 단독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을 접수합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은 오전에 국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의원과 아침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한 뒤 당사 미화원들과 오찬을 하고 오후에는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헤드라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제를 말했는데 홍대에서 내려줘. 또 시니어 기사가 없으면 택시 대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고령의 택시기사가 늘어나면서 생긴 딜레마를 다뤘습니다. 전국 택시기사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비율은 45%, 거의 절반입니다. 최근 4년 사이 2만 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개인 택시 최고령은 92세, 법인 택시는 87세로 나타났습니다. 승객과 백발 기사님들의 입장은 어떻게 나뉠까요? 먼저 승객들은 불안과 불만을 호소합니다. 내비게이션 조작이 서툴러서 엉뚱한 곳에 내릴 때도 있고 또 브레이크만 수십 번, 급정거, 급출발 반복에 불편했던 겁니다. 이래서 나이가 든 기사님이 배정이 되면 호출을 취소한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령 운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안전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70세가 넘어도 인지 신체 능력 멀쩡한데 나이 들었다고 밥줄을 끊는 건 잔인하다는 입장입니다. 택시업계에선 고령 운전자마저 없으면 인력난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령자에겐 파트타임 운행을 허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자격 유지 심사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사설 거짓말 탐지기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해주는데 드는 비용만 회당 150만 원. 하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긴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경찰은 주로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활용합니다. 보통 1년에 12,000에서 3,000건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중에 폭력과 성폭력 범죄자 혐의가 70% 이상입니다. 그러니 사설 거짓말 탐지기 업체에 몰리는 것도 폭력과 성폭력 피의자입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예행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설 업체를 찾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외도 해주고요. 또 원하는 검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할인도 해줍니다. 문제는 전문 검사관 자격이 없거나 장비가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또 법원에서 증거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 거짓말 탐지기 업체 피의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상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신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다음 달이면 벌써 5년째인데요. 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10명 중 9명은 아예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지만 아직 법의 한계가 뚜렷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사람은 32%, 5년 전보다는 12.5%포인트 줄었습니다. 또 10명 중 6명은 실제로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답했고요. 하지만 비정규직 괴롭힘 사례는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부족했습니다. 절반가량은 신고를 했다고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재계에선 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안 그래도 신고를 하는데 눈치가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주의 상징, 또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해녀들인데요. 그런데 요즘 바다에 수산 자원도 없고 소득도 줄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딸 거 없어 수입 없는디 누가 물질허 구광. 네, 제주 해녀 수는 처음으로 3,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또 60세 이상 해녀가 90%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현장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백화현상으로 소라, 전복, 미역 등 말 그대로 딸 게 없어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돌미역은 아예 수익이 0이고요. 톳은 채취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683만 원인데 젊은 사람들이 해녀를 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러자 제주도는 신규 해녀 양성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착금과 가입비도 지원을 하고 까다로운 가입 절차도 완화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몇십 년 뒤면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해녀 문화, 이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사라져선 안 되겠죠.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조폭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이른바 조폭 히어로 드라마 논란을 다뤘습니다. 놀아주는 여자,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두 드라마가 대상입니다. 각 드라마의 내용을 요약하면 전과자의 갱생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폭 두목, 또 학업의 뜻을 둔 조직의 2인자가 고등학생이 돼서 학폭을 처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설정부터 내용 전개까지 조폭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훈남과 아이돌 외모에 멋있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무엇보다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의수되는 MZ 조폭까지 등장한 요즘 전문가들은 조폭을 미화하고 환상을 주는 내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참석차 오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번이 첫 회의로 역내 경제 안보와 산업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중소 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 무료 나눔에 나섭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하반기에 업종별로 맑고 흐림을 예보하는 산업 기상도를 발표합니다. 상반기에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에 해가 뜰지 주목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대지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제안할 상속세와 법인세, 소득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약국을 개업했지만 제약사로부터 약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직 한약사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한약사회 측의 압박 때문이라는 게 이 한약사의 주장인데 약국 앞에서는 약사들의 시위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얼마 전 서울 금천구에 약국을 개업한 한약사 A씨. 문을 열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내 유명 제약사들로부터 약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계속 약사에서 얘기 나오고 막 압박을 하니까 계속 거래하고 싶습니다. 안 되면은 저는 한약사라서 안 되는 거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죠. 한약사의 양약 취급을 반대하는 대한약사회의 압박 때문에 거래를 못하겠다는 말인데 일부 제약사는 이미 공급한 약품까지 회수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A씨는 여전히 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제약사들이 발주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매대에는 이렇게 다른 영양제들을 임시로 채워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 약국 앞에선 약사들이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금천구 약사회는 물론 서울시 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릴레이로 참여해 사실상 영업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한약사는 자격 미달이라는 취지의 전단도 뿌려집니다. 현행법상 한약사에게도 약국 개설권은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사를 고용하면 그 약사를 통해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도 가능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의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면서 한약사들이 양약을 무분별하게 취급할 우려가 있어 시위한 거라고 반박합니다. 자체 판단으로 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면허 범위가 한약 및 한약 제제이기 때문에 그 외의 의약품을 취급했을 때 상호작용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한약사 분께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를. A씨는 불법적으로 약을 판매하려 한 적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직 오픈하기 전부터 이제 뭐 남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도 많이 넣으셨는데 공무원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픈하기도 전에 어떻게 남매의 민원이 들어오고 전문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고. A씨는 약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약사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영상을 보셨겠지만 요즘 항공기 고장이나 지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이 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항들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최근에는 이제 22일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대만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간에 여압계통이라고 해서 이제 항공기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인데 요거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회항을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이 회항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19시간이나 지연이 됐고 이 과정에서 한 15명 정도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건 대한항공 사례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티웨이 항공이 한 일주일 새에 5번 정도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제 회항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적 항공사들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회항하는 사태가 반복이 되면서 그 소비자들의 좀 불편도 커지고 있고 네. 또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뭐 여름 휴가철 앞두고 비행기 탈 일이 더 많다 보니까 걱정이 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TA 항공이나 에어프레미아 운항사는 이게 앞으로 장거리 노선을 더 취항을 많이 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 관리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장이 잦고 이제 회항이 이제 잦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국토부가 이제 나서게 된 것인데요. 국토부는 최근 이제 장거리 노선 운항을 이제 늘리고 있는 항공사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이제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과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되겠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올해 하반기
하반기에 이제 유럽 노선을 이제 새로 취항을 하게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어 프리미어도 이제 미주 노선 등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항공기 정비라든지 조종사 훈련 그리고 이제 지상 조업이나 부품 확보가 같은 여러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제 점검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대한항공에도 조종사 교육이라든지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서 좀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안전한 여행이 좀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분들 요즘 많은데 또 언급되는 분들 가운데 총수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금 구조조정 앞둔 SK그룹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젠슨 황 엔비디아 이제 회장과 만났는데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태원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제 SK그룹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미래에 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러 가지 안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신기술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예.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그런 출장에 나서게 됐고요. 예. 미국 일단 실리콘밸리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찾아서 여러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할 방안도 모색을 할 예정이고요. 이 미국 출장길에 앞서서는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만에서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죠. TSMC 회장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니까요. 예. 이 미국 출장길에서도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 업체들과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고 이것이 SK의 앞으로의 이제 발전 방향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다른 기업 총수들 행보도 좀 살펴보자면 삼성 이재용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도 세계적인 기업들의 CEO들과 만났죠, 미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구광모 회장도 이제 미국 출장길에 나섰었는데요. 일단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메타 회장, 이제 마크 주커버그 메타 회장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협업할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 CEO도 만났고 퀄컴 사장도 만났고 이러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삼성전자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좀 모색했습니다. 이번 출장길에서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LG 이제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데 그런 사업장들도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AI에 관련된 이제 테크 스타트업 업체들도 살펴보고 예. 그리고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도 모색을 하면서 이제 출장길에 출장길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지금 뭐 언급되면서 만나는 인사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AI 산업이나 뭐 IT 그런 쪽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잇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좀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CEO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AI와 관련해서 워낙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또 이제 초격자 기술력을 모든 분야에서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협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AI의 필수적인 이제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기술력을 갖추면서 튀어오르고 있는 스타트업들과도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 AI 분야에서의 좀 경쟁력을 다지고 시장 지배력을 이제 넓혀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약 3년 만입니다. 연 2%대 주담대가 다시 등장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이제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2%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이제 고정금리는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은행채 5년물이거든요. 그런데 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준 금리가 인하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대 이제 후반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져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아직은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런 기대를 반영해서 대출 금리가 더 선반영돼서 먼저 내려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대출자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뭐 상환 부담이 덜어져서 좋겠지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위해서 옥죄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실제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금 4월 이후에 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직 6월 달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대비해서 현재 이미 한 4조 원가량 시중 5대 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한 95% 정도로 가계대출이 한 4, 5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마저 내려간다면 사실은 대출을 받기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때 대출을 받아서 사실은 어떤 것을 할지가 중요할 텐데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리도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니까 매매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2021년 7월 이후로 최대치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온 바가 있고요. 예. 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지난 고점에 한 80% 이상 회복된 지역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예. 좀 좋아지면서 이 대출 금리가 인하하는 것과 결합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은 결국에 아까 말하신 것처럼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사자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거나 이런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예. 아파트의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가격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아니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금리도 점점 낮아진다고 하면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더 옥죄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DSR 규제의 예외 적용 이제 규정을 예외에 적용이 되는 그런 대출들을 조금 줄이면서 DSR 규제의 실효성을 좀 높이는 것이 한 가지로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그런 대책을 좀 정부가 내놓는 것이 이런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든지 아니면 시장금리가 인하되는 것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실제로 전망하신 대로 흐름이 좀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할 미국 주요 일정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일정은요. 이제 미국에서 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는 조금 다른 것인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 연준이 살펴볼 때 물가의 흐름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엔비디아 연례 주주 총회가 있고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도 발표가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28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좀 소위 이제 불장이다.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잖아요. 이번 주는 좀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조정되는 주가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기술주 중심이었고요. 특히나 AI와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을 받은 것은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련된 주식들, 특히 기술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관점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면 이것이 과연 이제 물가의 흐름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당겨지거나 아니면은 더 지연되진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가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증시에는 중요한 게 이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고 있는데요. 높은 외부 온도가 배터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장마철 습기 역시 원인 중 하나로 꼽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꽃이 튀더니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복도와 주택 내부는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택 내부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 화재 역시 킥보드에 내장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한 킥보드 화재는 175건, 계절별로 보면 37.4%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도와 습도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배터리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장마철 습기가 정기적 반응을 일으켜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는 주로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작은 틈만 생겨도 수분이 침투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를 가정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곳에 물방울을 떨어뜨리자 순식간에 불꽃이 생기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고무가 타버립니다. 배터리 내부였다면 연쇄 반응으로 큰 불이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내에 수분이 유입될 경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과전압이 인가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들은 장마철 전동 킥보드 화재를 최소화하려면 배터리 외관이 파손되지 않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물이 고인 곳을 지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들어와 생긴 피해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썬루프나 엔진룸 배수로가 막히는 등 차량 결함으로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른 침수 피해로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문이 열려 있는 때 빗물이 들어간 것 역시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적발한 대학 교수들이 연루된 음대 입시 비리는 우리 대학 입시 근간인 공정성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실기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예체능 입시에서 이런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비리에 연루된 교수를 파면하고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 법령과 학칙이 강화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직 대학 교수 13명이 음악대학 입시비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과외 교습을 하고 일부는 실기고사 심사위원이 돼 과외했던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입시비리가 대입 경쟁의 공정성을 흔들지 못하게 교수와 학생, 대학에 대한 처벌이 모두 강화됩니다. 먼저 입시비리를 범한 교수 등 교직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징계 시효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응시 학생을 가르쳤거나 가족 친족으로 엮인 특수한 관계를 숨기면 형사처벌받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되도록 학칙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학칙으로 정하는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과외 교섭 등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추가하여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적발된 대학엔 허술한 단속 책임을 더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각종 사업 배제와 사업비 삭감은 물론이고 첫 적발 때 대학 총 입학 정원의 5%, 두 번째는 10%를 강제로 감축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입시 제도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강화된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오늘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황사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렸었는데 서울은 비가 그친 것 같네요.
네,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서울 보시는 것처럼 비가 모두 그쳤고요. 하늘만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가끔씩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후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더 발달하겠고요.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30mm가 되겠고요.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점차 황사가 유입되며 서쪽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황사가 섞인 흑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산도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것 같은데 오늘의 더위는 어떤가요? 네, 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년 이맘때 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습도가 높은 탓에 낮 동안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1도, 대전은 2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지만 영남 지방은 대구가 31도 등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